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입한 필승코리아 펀드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가입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출시된 필승코리아 펀드는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 국산화를 위해 투자하고 펀드와 운용 보수 절반은 대학과 연구소에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33년 만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건 과학수사기법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덕분이었습니다. 손상되거나 아주 적은 양의 DNA로도 사람을 식별할 수 있게 된 건데 다른 미제 사건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두 번째로 발생한 지 이틀 만에 경기도 파주의 돼지 농장 두 곳에서 또다시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들 농장에 초동대응팀과 역학조사반을 투입했지만 농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0일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연구지원 시스템 개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IBS 연구행정 시스템 개편과 연구인력 초우 개선, 연구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인데 과학본색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출시된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이 펀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를 위해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판매 수수료 등 펀드 운용 보수 절반은 관련 분야 대학과 연구소에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이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최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국내의 많은 부품 소재 장비 업체들이 국산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기술 혁신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의 국민의 관심과 투자 활성화가 이어진다면 현재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대표적인 기술 창업 모델인 연구소 기업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대 보증 형식으로 1,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초대형 화물선이 항구에 들어가는 과정을 실습할 수 있게 한 시뮬레이터입니다. 이 연구소 기업은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했는데 매출이 몇 년째 50억 원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술 위주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판로라든지 경영적인 측면, 마케팅 측면 이런 것들에 좀 사실 굉장히 취약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소 기업의 생존율은 일반 벤처 기업보다 높지만 자금력과 마케팅 능력이 뒤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연구소 기업이 급속히 팽창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에 따라 연구소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우대보증 형식으로 연구소 기업에 3년간 총 1,2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보증 비율을 90%까지 높이고 수수료에 해당하는 보증료율도 최대 0.5%포인트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공동으로 연구소 기업의 브랜드를 활용해서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을 또 하고요. 또 정부에 납부하는 그런 기술료를 면제해주는 그런 또 제도를 좀 개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단 2개로 시작한 연구소 기업. 지금은 모두 800여 개로 급증하면서 공공기술 창업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한 논문을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차미경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울분원에서 열린 국가 R&D 논문의 오픈 액세스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과학기술기본법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조문을 개정해 오픈 액세스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오픈 액세스는 학술 정보를 온라인으로 무료 접근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다운로드, 복제 등을 할 수 있게 장벽을 없앤 정보 유통 모델입니다. 현재 학술지 대부분은 민간 상업 출판사를 통해 출판 유통되면서 구독료를 지불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 세금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나온 공공 성과물인데도 논문을 보기 위해서는 구독료를 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 장비 인력발전 특별위원회는 반도체 기업 등이 있는 수원과 평택 등 8곳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관련 민원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세균 특위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부당한 무역 보복 조치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면서 경제 부흥의 새로운 엔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민주당과 정부의 사업 추진 규제 완화와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가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한국 측 수석 대표로 참석해 일본이 취한 수출 통제 강화 조치의 부당성을 비판했습니다. 윤 차관보는 자유무역주의 원칙에 반하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저해한다며 관심을 촉구하고 일본 측이 조속히 해당 조치를 철회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지난달 외교장관 회의 등 여러 계기에서 해당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구했는데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강행하는 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부당한 수출 규제 강화라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을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가와라 이슈 일본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양자 협의를 하게 돼 있는 WTO 규정에 따라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NHK는 양자 협의가 열려도 한일 간 입장 차이가 커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출 규제 강화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한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를 작정하게 한 것일 뿐 WTO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양자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은 제3자가 판단하도록 WTO에 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이를 걱정하는 일본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면서 태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까지 한국인 관광객으로 넘쳐났던 대마도는 이제 거의 텅 빈 상태입니다. 해안사구와 만화 캐릭터 거리 등으로 한국인 관광객을 끌어모았던 도토리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 7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 일본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뒤바뀐 일본 지역 관광지의 풍경입니다. 특히 지난달 한국인 관광객은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그나마 관광으로 연명하다시피 하던 지역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ほぼゼロに近い長期に及ぶのだろうという見方がますます悪くなっている。 일본 주요 신문들도 한국인 관광객 급감을 일면 톱뉴스로 다루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번 달 들어 한국인이 한 명도 찾지 않았고 예약도 없는 규슈의 한 골프장 소식을 전했습니다. 홋카이도는 한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지난해 이즈음 지진 때보다 지역 경제 침체가 심각하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별 문제 아니라는 태도입니다. 韓国からの訪日者数は大幅な減となりましたが、一方で中国は対前年比 16%、欧米や東南アジアは対前年比 13%、この大幅な増となっております。 한국인 발길이 거의 끊긴 지역에서는 말 그대로 곡소리가 나는데도 전체적으로는 조금 늘었으니 괜찮다는 겁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씀씀이가 작은 한국인은 오지 않아도 된다거나 이제 일본이 조용해질 것 같아 기쁘다는 등 노골적인 반한 감정을 드러내는 반응이 많습니다. 반면 지역 경제에 대한 걱정이나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에 대한 비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현 등 원전 사고 지역에서 생산된 식자재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신임 올림픽 장관이 관련 식자재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 담당상은 취임 후 처음으로 후쿠시마현을 방문한 자리에서 선수촌에 공급될 가능성이 있는 식자재와 관련해 안전성이 확보된 식자재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 제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일본이 선수촌에 공급하는 식자재가 자국 기준에 비춰볼 때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과학적 근거를 거론한 것은 후쿠시마산 식자재 등에 대한 문제 제기나 우려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도쿄에서 열린 선수단장 회의에서 후쿠시마현 인근 지역 경기장의 방사능 안전 문제와 선수 식당 식자재 공급 문제 등을 제기했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원전업계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공기업이나 중소협력업체 등과 업계 간담회를 열고 연구개발비 지원과 2차 협력사 대출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산업부가 지원하는 원자력 연구개발비 예산은 1,415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 33% 늘어나게 됩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은 중소협력사 대상 대출 지원 금액을 기존보다 100억 원 늘어난 1,6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대상에 2차 협력 기업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업계와 원자력학회 공동으로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안정적인 운영 인력 확보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유출한 의혹으로 LG화학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서울 서린동 SK이노베이션 본사 등 두 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7일에 이어 자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면서 압수물 분석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5월 배터리 제조 관련 인력 76명을 유출해 영업비밀을 탈취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33년 만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건 DNA 일부로도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과학수사 기법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덕분이었습니다. 또 범죄자들의 DNA 정보를 자료화하고 관련 사건 기록을 보존한 노력도 빛을 봤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증거물에서 추출한 DNA의 주인을 밝히려면 DNA 지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DNA 지문이란 유전 정보 없이 염기 서열이 반복되는 구간인데 손가락 지문처럼 사람을 식별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전 분석 기술인 VNTR에선 14개에서 70개의 긴 구간이 필요해 DNA가 많이 손상되면 분석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국과수가 사용한 최신 STR 기법은 4개에서 6개의 짧은 구간만 있어도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NA 지문의 양을 대폭 늘리는 기술도 과거보다 발전해 분석을 도왔습니다. 더 적은 양에 더 많이 손상된 DNA도 훨씬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개인마다 DNA의 서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증폭을 해서 대조군과 비교군을 특정하는 그와 같은 작업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 여부에 있어서는 국내외를 통틀어서 인정을. 경찰은 이렇게 얻은 용의자 DNA와 교도소 수감자의 DNA를 대조해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2010년 시행된 DNA 관련법으로 범죄자 16만 명의 DNA 정보를 확보한 덕분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록을 폐기하는 다른 사건과 달리 경찰이 화성 사건의 기록을 영구 보존한 점도 한몫했습니다. 지난 2017년 지문의 일부인 쪽지문으로 15년 만에 살인범을 검거한 데 이어 이번엔 DNA 지문 조각으로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 확인까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완전 범죄는 없다는 믿음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이렇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DNA 분석을 통해 확인되면서 남아있는 다른 미제 사건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미궁에 빠진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과 이형 혹은 유괴 살인 사건 등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1년 3월 26일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며 대구 와룡산으로 놀러간 초등학생 5명이 실종됐습니다. 11년 6개월 만에 유골로 발견됐습니다. 살해당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범인은 찾지 못한 채 공소시효 15년이 흘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도 어느 누가 왜 우리 5 아이들을 유괴해서 살인을 했는지. 같은 해 1월에는 9살 이형호 군이 서울 압구정동 집 근처에서 유괴됐습니다. 43일 만에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돈을 요구하면서 부모를 협박했던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를 잡지 못한 채 5년이 지난 사건은 장기 미제로 분류됩니다. 전국적으로 미제 살인 사건 268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성 연쇄살인과 개구리 소년 이형호 군 사건처럼 공소시효가 지나면 영구 미제로 남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고 2015년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 시효가 끝난 사건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화성 사건 용의자를 특정했다는 건 다른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도 이제 미제 사건에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일에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찰은 2011년부터 지방청마다 전담팀을 만들어 50건 넘는 미제 강력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DNA 분석 등 과학 수사 기법을 활용해 뒤늦게나마 다른 사건들의 실마리도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연구지원 시스템 개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예. 이번 개편 조치는 IBS 연구 행정 시스템 개편과 연구 인력 처우 개선, 연구 관리 강화 등을 담고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과기정통부가 이번에 IBS 연구 지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한 그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우선 지난해 국정감사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예. 이 지난해 국감에서 이 기초과학연구원과 관련해서 이 다양한 질의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뭐 예를 들면은 행정직보다 연구직에 대한 처우가 낮다는 의혹, 예. 성과급과 뭐 수당, 겸직, 병가 등 인력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또 비정규직 문제 등이 지적이 됐습니다. 당시 국감에서 나왔던 지적 가운데 질의 내용 한 가지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IBS 특성상, 근데 이게 비정규직하고 아주 보수의 성적인 차별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직이라는 것은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입니다. 군대가 전투병과보다 지원병과가 혜택이 좋으면 그 군대 망합니다. 그런데 전투병과는 연구원인데 지원할 행정병과 행정 지원 인력이 훨씬 더 보수가 높습니다. 이 같은 이제 국정감사 지적 이후에 과기정통부는 IBS 기간운영 특별점검과 종합감사를 시행했는데요. 특별점검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종합감사가 이뤄졌습니다. 이 특별점검과 종합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IBS 연구 지원 시스템 개편 조치가 나온 겁니다. 네, 이번 조치 뭐 여러 내용이 있었지만 우선 그 연구 인력의 처우 개선은 어떤 내용이 포함됐나요? 쉽게 말하면은 IBS의 연구 인력이 행정 인력보다 연봉이 낮다. 이거를 좀 개선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이.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연구 인력의 그 연봉 하한선이 1.5배 이상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좀 살펴보면은 석사급 연구원은 기존 하한선이 2,600만 원이었었는데 이게 4천만 원으로 상향이 됐고요. 박사후 연구원, 우리가 이제 포닥이라고 부르는 이 박사후 연구원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연구위원은 3,600만 원에서 6,2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즉 연구 인력의 연구 연봉 하한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건데요. 예. 자, 이 연봉 차별 문제뿐만이 아니라 연구단의 인력 채용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문제 저희가 보도한 바도 있는데 이번 조치에는 연구단 인력 채용을 체계화하는 그런 내용도 담겼다고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공개 채용을 확대하고 채용의 어떤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행정직과 기술직은 IBS 본원이 직접 공개 채용하도록 했고요. 네. 연구단의 그 원활한 연구 지원을 위해 그 연구단별 특화된 연구 기술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연구진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뭐 행정 시스템이 통합되고 개편됐다고요. 지금 IBS는 현재 30개 연구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이 가운데 이제 현재 행정 업무는 19개 연구단에서 그 연구단별로 각각 맡고 있습니다. 예. 이를 이제 통합해서 5개 행정팀으로 통합하겠다 이런 조치였고요. 이에 따라서 예상을 집행하고 처리하는 것, 행정과 기술 인력을 관리하고 시설 장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이런 행정 업무 전반을 연구단으로부터 분리해서 본원에서 이제 통합해서 수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이런 연구단의 통합 행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본원과 연구단의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부원장직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말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구 관리와 관련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되나요? 이 연구단별로 어떤 예산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 장비 구축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연구비 배분과 결산은 이사회 보고를 통해서 연구비 편성과 배분 시스템을 체계화했고요. 또 시약과 재료, 사무용품 등을 공동으로 살 수 있는 중앙 구매 제도를 도입해서 연구 관리 개선을 위해서 매년 정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 연구단장의 잦은 해외 출장 문제도 많이 거론이 된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사전 심의 제도도 도입된다고요. 해외 출장 사전 심의 제도는 이 본원 행정 조직의 출장이나 연구단 연구직이 장기 출장을 나갔을 때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해외 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또 출장을 갔다 오고 나면 출장 보고서를 등록하게 하고 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국감의 지적 이후 특별점검과 함께 종합감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과기정통부 종합감사는 언제 IBS에 통보가 되나요? 이 과기정통부가 이제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종합감사에 따른 감사 처분 내용은 9월 중에 확정을 해서 IBS에 통보할 예정이고요. IBS는 이 종합감사에서 발견된 연구비 부당집행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부당집행분 환수, 관련자 징계 등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IBS는 지난 2011년 설립된 순수 기초과학 전문 연구기관인데요. 과기정통부는 이 공공기관인 IBS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IBS가 본연의 목표대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달의 가치가 재평가를 받으면서 달 탐사 경쟁이 붙었다. 이런 뉴스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한국도 달 탐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한국 달 탐사 계획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그 달 궤도선 발사 일정이 19개월 연기됐잖아요. 이와 관련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네, 자, 달 궤도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달 궤도선과 착륙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달 궤도선은 달의 궤도를 도는 탐사선을 말을 하고요. 착륙을 하지 않고 궤도선만 돌면서 달 표면을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탐사선을 말을 하고요. 착륙선은 실제로 달의 표면에 착륙을 해서 무인 로봇을 내려보낸다든지 우주인을 내려보내서 달 표면에서 탐사 활동을 하는 것을 착륙선이라 말하거든요. 근데 궤도선이나 착륙선이나 둘 다 과학적인 임무를 수행하지만 아무래도 달에 착륙을 해서 직접 탐사를 하는 착륙선이 더 과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달 궤도선을 개발해서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한 국가는 구소련과 미국, 일본, 유럽, 중국과 인도 등 6개 국가이고요. 달 표면에 착륙한 국가는 구소련과 미국, 중국 등 3개국에 불과합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의 민간 기업이 달 착륙을 시도했었는데 그건 실패했었죠. 이 가운데서 이제 우주인을 직접 달 표면에 보낸 나라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네, 올해가 50주년이잖아요.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도 하고 닐 암스트롱, 버즈 올드린 이 두 명이 달 표면에 착륙시킨 그런 유명한 일화였는데 자, 우리나라의 달 궤도선 발사가 미뤄진 것은 우리가 보도를 많이 해드렸는데 어떤 이유였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애초에 이제 달 궤도선 발사는 내년 12월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술적인 한계로 19개월 늦춰져서 2022년 7월로 변경됐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 그 변경의 주요 이유가 달 궤도선을 설계할 당시보다 실제 이제 설계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로 이 궤도선의 총 중량이 늘어났기 때문이거든요. 네. 애초에 이제 총 중량이 550kg이었었는데 이게 678kg으로 128kg이 늘어나면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졌다는 거죠. 네, 일정이 변경되게 됐는데 앞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달 궤도선을 보낼 때 자체 개발한 발사체를 이용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주 이제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누리호, 그러니까 이 한국형 발사체는 지구 저궤도인 한 600에서 800km 정도 상공에 1.5톤급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발사체를 개발하는 게 그 목표예요. 네. 예. 근데 이 한국형 발사체가 아직 완성이 안 되고 개발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달 궤도선 발사는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할 수는 없고 미국 스페이스X의 발사체를 이용하게 되고요. 이 발사와 관련해서 지금 발사 일정이 연기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스페이스X와 협의를 해야겠지만은 정부는 약 한 84억 원 정도 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이 스페이스X와 이 협의 내용을 포함해서 이 발사 일정 연기로 뭐 인건비 등 기타 경비를 다 합산을 하면은 달 궤도선 사업은 전체적으로 약 한 167억 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달 탐사 계획 일정이 계속 변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고요. 이 예. 달 탐사 사업은 크게 이제 궤도선이랑 착륙선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네. 앞서 이제 궤도선과 착륙선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네. 원래 이 달 탐사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2020년에 달 궤도선을, 2025년에는 달의 착륙선을 보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달 궤도선 발사를 2017년과 18년에 발사를 하고 착륙선 발사는 2020년으로 앞당겼었죠. 예.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달 탐사 계획을 이렇게 앞당긴 걸 두고 과학계에서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무리하게 일정을 앞당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예. 이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박근혜 정부 때 앞당겨졌던 달 탐사 계획을 다시 원상 복구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 궤도선 발사는 2020년으로 조정이 됐고 착륙선 발사는 2030년 내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궤도선이 2020년 발사였는데 이번에 이제 기술적 한계의 문제가 지적이 되면서 다시 2022년으로 연기가 된 거죠. 예. 참고로 이 달 착륙선 2030년쯤에 발사하겠다는 이 달 착륙선은 한국형 네. 발사체를 이용한다는 조건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달 궤도선 발사가 기존 목표보다 19개월 가량 연기가 된 건데 당장이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차근차근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돼지 농장 두 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0일 오전 7시 20분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의 돼지 농장에서 어미 돼지를 포함해 모두 2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돼지 3천여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어 8시 40분쯤 돼지 4천여 마리를 기르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농장에서 돼지 1마리가 폐사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두 농장은 지난 18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연천 농장에서 각각 9km와 7.4km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들로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사람이나 가축, 차량의 이동을 막고 소독 등 긴급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축 방역관이 현장 상황을 관찰하고 시료를 뽑아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의심 신고가 추가로 들어온 두 농장은 두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인 경기도 연천 백학면의 방역대 안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감염 경로를 찾고 있지만 그야말로 오리무중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북한에서 흘러오는 하천물을 떠서 바이러스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북한과 우리 하천물이 합쳐지는 곳은 세 곳. 임진강, 한탄강, 한강 등입니다. 이 세 곳의 물을 떠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파주와 연천 등 발생 농가 주변 소하천물은 이미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두 농장 모두 잔반 급여나 발병국 방문, 야생 멧돼지 침입 등 원인으로 추정할 만한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접경 지역에 있다는 공통점만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환경부는 북한 유입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특히 지난 태풍 때 떠내려온 멧돼지 사체나 물건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떠내려온 것들로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그 오염 물질이 농장으로 들어갔을 거라는 겁니다. 하천수 검사는 바이러스 검출률이 비교적 낮지만 바이러스 존재 여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도시 인근인 파주 농장과 달리 연천 농장 주변은 야생 멧돼지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틀을 놓아 멧돼지를 포획한 뒤 감염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전 잠복기 동안 파주와 연천 농가를 방문한 차량이 전국 수백 곳의 농장 등을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이들 수백 곳의 돼지 반출과 차량 이동을 중지시키고 정밀 조사를 시작했는데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는 다음 주가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은 발병 직후 중점 관리 지역인 6개 시군의 돼지 반출을 3주 동안 금지했습니다. 문제는 발병 사실을 알기 어려운 발병 이전 잠복기 동안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입니다. 방역당국은 최대 잠복기인 발생일로부터 3주 전까지 파주와 연천 두 곳의 발생 농가를 출입한 차량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발생 농가를 다녀온 차량 32대가 최대 500여 곳의 전국 양돈 농가와 사료 공장 등을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 6곳, 전남 4곳, 경북 3곳 등 차량 출입 지역이 전국에 퍼져 있어 바이러스 전파의 우려가 그만큼 큰 대목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500여 곳의 양돈 농가 등에 대해 3주 동안 돼지 반출과 차량 이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발병하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얘가 뭐가 있었는지. 그렇지만 바이러스가 혹시 들어왔을 수 있으니까 최대 기간을 저희들이 산정해서 그 기간 동안을 이동 제한을 딱 시켜놓는. 동시에 전체 해당 농가의 돼지에 대해 혈청 검사 등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파주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7곳 등 일부 농가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수백 곳에 이르기 때문에 전체 조사 결과는 다음 주 초쯤 나올 예정입니다. 만에 하나 역학관계가 있는 양돈 농가 등 한 곳이라도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확산 가능성이 클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17호 태풍 타파가 북상하면서 전국에 최고 6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고 초속 45m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타파가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북상하면서 점점 더 발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은 이번 일요일 오후 제주도 동쪽 해상을 거쳐 밤사이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으로 제주도 산간에 6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고 영남 동해안에 400mm 이상, 영동과 영남, 전남에도 최고 300mm의 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최고 초속 45m의 강풍이 불고 해상에는 최고 9m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병과 노화 등 실생활과 밀접한 바이오 이슈를 주제로 한 대국민 강연이 열립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오는 20일 전라북도청 야외 공연장에서 연구자들이 직접 국민에게 강연하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하는 바이오 톡톡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과학 축전과 연계해 진행되며 생명연은 감염병과 노화, 미세먼지 등을 주제로 3명의 연구자가 대중 강연할 예정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우리어선이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남극해양에서 어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적했습니다.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당장 국제적인 제재 등 불이익은 없지만 2년 안에 협상을 통해 재발 방지와 예방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어선인 서든 오션호와 홍진 701호가 의장이 폐쇄된 남극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국제기구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두 원양어선은
남극위원회가 보낸 의장 폐쇄 통보 메일을 확인하지 않거나 무시하고 2 내지 3일간 더 조업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남극위원회로부터 불법 조업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두 선박에 대해 어구 회수와 의장 철수 명령을 내리고 해양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18년 8월 서든 오션호의 60일 영업 정지와 선장에 대한 60일 해기사 면허 정지를 통보하고 무혐의로 사건이 종료된 홍진 701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등 남극 회원국들은 위반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적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해 재발 방지 등 개선 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두 번째 방문에서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철회를 기대했으나 미국 측으로부터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어선의 미국 항만 입항이 거부되거나 수산물 수입이 금지되는 등의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2년 동안 협의를 계속하며 이 기간 안에 개선 조치가 미흡할 경우 제재를 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미국이 한국의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을 철회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에 지정이 철회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다채로운 과학 문화를 소개하는 과학 산책 시간입니다. 흔히 물리를 떠올리면 어려운 내용과 복잡한 공식 때문에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이 물리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바로 과학을 쿠키처럼이라는 책인데요. 세상을 움직여온 물리학 역사의 커다란 흐름을 살펴보면서 물리학의 개념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의 저자는 유튜브 채널 과학쿠키를 운영하는 과학 유튜버 이효종 씨입니다. 누구나 과학에 친근하게 다가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양한 과학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물체의 움직임과 운동의 본질까지 설명하는 학문인 클래식 역학, 현대 전기 문명의 발판을 만들어준 전자기학, 열기관의 연구로 출발해 우리가 사는 우주와 세계의 법칙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준 열역학, 20세기 최대의 업적으로 불리며 세상과 과학을 이해하는 개념인 양자역학에 이르기까지 물리학의 다양한 영역을 그림과 함께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칫 수학으로 착각하기 쉬운 물리학의 본질을 전달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실제로 행했던 방법들을 소개하는데요. 또한 과거에 행해진 과학적 사고에 대한 공감과 통찰을 유도합니다.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공식 너머에 있는 수많은 과학자의 열정과 노력은 물론 과학 개념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이론으로만 배웠던 과학과는 전혀 다른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과학 산책이었습니다. 앞서 피해를 줬던 태풍 링릭은 바람이 대단했던 태풍이었는데요. 이번 태풍 타파는 강력한 비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한반도를 덮고 있는 북쪽 찬 공기와 상대적으로 따뜻한 태풍이 만나면서 비구름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발생한 지 사흘 만에 한반도로 오는 만큼 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큰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